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또 지명을 하면서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행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이완규 윤석열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 변호사 역할도 했고 특히 내란의 종사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 헌법 수호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맡기는 게 맞는지, 이게 또 다른 어떤 제2의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는데요. 자,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에도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윤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법사위 이완규 법제처장 출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였음에 동시에 자, 이 처장 내란 혐의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재판관 후보자 자리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이완규 처장을 향해서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이 처장은 되고 싶으니까 응했다라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잘한대요. 네, 잘할 수 있다고 예.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처장은 이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이 안가회동에 대해서 이 처장은 처벌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또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될 일이 아니었다라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지금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한 데 대해서 윤석열이 뒤에서 또 인사권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배우가 아니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미 이완규를 법제처장으로 아니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을 했었는데요. 3명 모두 국회목 추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때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밀었다
없다라고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소의 인물이 아니라고 반대했다면서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이 처장을 언급한 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 보내려던 내란숙의 지령을 받아서 한덕수 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국민의힘이 내란범을 배출한 만큼 정당 해산 심판이라도 진행이 될까봐 미리 자기 편을 박아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필이면 권한도 권한이지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지명한 거 위헌 여부를 다퉈달라. 효력정지 가처분 또 헌법소원 이렇게 신청 접수됐는데 또 국회에서는 네. 우원식 의장이 만약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면 접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씨 파면 이후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지명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네. 예. 대통령 복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추천하는 게 월권인지 아닌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관 해석을 먼저 받아보겠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논란인 부분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 대행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란 의견과 함께 또 돌려보내면 접수 효력이 사라진다라는 의견이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한테 법조문 요거 하나 여기에 또 해석의 여지. 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느냐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 이런 또 고민거리를 좀 던져주는데 헌법학자들이 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하는 거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위헌이란 점 지적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네. 이 윤석열 씨가 이제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아직까지 관절을 지키고 있는데 내일 오후에 퇴거할 예정인 가운데 경호처를 담당할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했습니다. 네. 파면 직후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윤 씨는 현재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윤 씨 경호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 윤 씨의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치고 지난 8일 내부 결재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경호 책임자로는 3급 경호부장이 전담 팀장으로 지명이 됐고 경호팀은 모두 50여 명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경호 인력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에 비춰서 유사한 수준으로 꾸렸다는 게 현재까지의 전언입니다. 지금 윤석열 경호팀도 구성이 다 됐고 그러면 금요일에는 퇴근하는 겁니까? 내일 금요일에는? 네, 맞습니다. 윤 씨 측 관계자는 네. 퇴거 시점은 11일 늦은 오후가 될 것 같다면서 서초동 아파트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윤 씨가 취임 초 6개월가량 출퇴근하던 곳으로 경호처는 이 경호 대상자 안전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주민 불편과 또 반려견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윤 씨가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호처에서는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이죠. 김성훈 경호처장. 이 사람한테 반발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이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판장 서명은
대통령은 이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일선 특정직 경호관뿐만 아니라 부장급 직원들도 참여하는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씨 파면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사태는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경호처 내부 반발은 이 김 차장이 윤 씨가 파면된 뒤 사흘이 지난 7일 간부급 회의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경호처는 관례적으로 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직위 해제를 했었는데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은 1월 초에 기관 통보를 받고도 현재 3개월 넘게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뭐가 파면되면서 뭐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 네. 같지만 여전히 그냥 그대로예요. 경호원들도 50명이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싶기도 하고 지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경호한다고 인력 배치를 하고 그리고 비호했던 사람들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두고 있고 이게 과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지 구치소에 가야 될 사람이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김건희는 조사도 안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윤석열이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긴 하는데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는 안 낸다면서요. 네, 통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고 또 고액 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네. 아크로비스타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약 700만 원이고 한 1가구 1주택이라면 종부세는 약 20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윤 씨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서는 하하.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조례는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 송파, 동작 등 현재 이 조례가 13개 구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300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2019년 당시 이 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시대 정신에 맞춰서 조례를 폐지하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만든 겁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상위법,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반환도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자,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 소식 보고 좀 놀랐는데요.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파면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또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 명 씨는 구속 중에도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을 저격하는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계속해서 냈었는데요. 네. 현재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른 가운데 이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1심 재판할 때 기간이 6개월입니다. 통상 6개월 되면 풀어주는데 재판이 안 끝나면 5개월인데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났다. 6개월까지 거의 채우는 게 일반적인데 또 윤석열 파면 직후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명태균이 가만히 있을지 어떤 얘기를 할지 등등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 뉴스 인사이더도 인터뷰 좀 해보면 좋겠는데 보석 상황에. 한편 홍준표 시장 명태균 관계 의혹
다 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홍준표랑 명태균 두 사람 통화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 목격자는 경남 지역 정계 인사이자 이 명태균 씨 오랜 지인인 기혁 씨, A 씨라고 네. 호칭을 하겠습니다. A 씨. 네, A 씨는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선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명태균 씨와 홍 시장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명 씨는 A 씨와 함께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창원으로 내려가던 중에 대구시를 지나야 할 때 홍 시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A 씨는 차의 소음 때문에 홍 시장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명 씨가 차가 낡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좋은 차로 바꿔줘야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차를 바꿔주진 않았지만 그간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성을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부인해 왔는데요. 네. 또 한 번 홍 시장의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자, 댓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제삐님도 그렇고요. 파면했는데 안 한 거하고 똑같아, 비슷하다. 막 임명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공존한 세상님도 꼭꼭 이 내란 관련 세력들 끝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라는 얘기도 주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뭔가 파면은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 막 임명해버리고 그래서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유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용가라 사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요일 용가라사 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첫 그렇죠. 출연이시죠? 제가 지난주에는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네네. 그 조찬 강연이 있어서 지난 한 주는 쉬었습니다. 빠졌습니다. 파면되고 뭐 일주일 채 지나진 않았지만 뭔가 확 바뀌진 않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기 대선 치러지는데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것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와 몰상식이 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탄핵은 됐지만 그 내란 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면됐으니까 윤석열은 딱 끊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선거 준비하는 그 정도만 돼야 되는데 임명권도 그대로 행사되는. 특히 이완규라는 사람은
정말 40년 지기 절친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6년직이라는 아, 46년직이죠. 예. 7구학번 동기, 네.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뭐 그리고 이 정부 초대 법제처장, 법제처장. 그리고 법제처장 임명되기 전에도 온갖 윤석열 그 처가를 비롯해서 본인의 이런저런 소송을 대리해줬던 사이니까 네. 뭐 그야말로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 논란 네. 하나. 그렇죠. 두 번째 논란은 아니 엊그저께 며칠 전에 탄핵된 대통령의 최측근을 시킨다.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예. 아니 그러면 파면 선고를 왜 한 거예요? 뭐하라 하는 겁니까? 그대로 되는데. 파면 되나 안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었어도 이완규 시켰을 거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는데도 여전히 이완규를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 파면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태로서는.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메시지하고 인사로 그렇죠. 전국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 와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을 임명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지금 파면된 상황인데도 그대로 파면 안 된 거랑 같은 사건 상황이라고 봐야 사실은 되잖아요. 영향력은 비슷하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잖아요. 엄청 깁니다. 예. 이번에 임명되면 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더 있어요. 그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 끝나고 나서도 1년을 네. 더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네. 그러니까 차차기 정부 초반까지 일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으로. 네. 아니 그거를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뭐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한덕수 대행이 뭐 그렇게 용기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 예, 예, 이런 예. 말을 하잖아요. 늘공들. 네. 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항상 그 정권에서 살아남는 거고 네. 우린 영원히 없어요. 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어느 부류보다도 빨리 적응하고 먼저 들어눕는 게 공무원 조직이고 그런 공무원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70 몇 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1970, 80년인가요? 아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상공학부터 예,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상공학부터 박정희 때부터 했던 분이에요. 하고 예. 유신 때도 예. 하고.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가 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뭐 했어요? 주미 대사 대사 했어요. 갔다가. 주미 한국 대사 했다고. 네. 이 양반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항상 그쪽으로 먼저 가 있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일반 이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죠. 예, 예,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죠? 하나는 예. 단단히 약점이 잡혔다. 윤석열이나 등등에게 큰 약점이 잡혀 있다. 네, 어쩔 그래서 수 없는 약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아, 없다. 예. 이게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쳇말로 코가 꿰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아, 한덕수를 밀어준다. 네. 아. 대선에 출마해라. 지금 한 신문에는 와일드 카드로 적혀 있더라고요. 뭐 네. 친윤, 뭐 비윤이 적혀 있으면 한덕수 총리를 와일드 카드, 그래서 대선 이제 와일드 카드.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 내가 총리도 두 번 아마 두 개 임기 합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장기 총리죠. 그렇죠. 아니 뭐 전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 총리도 두 번 했지. 주미대사 했지. 경제부총리 했지. 뭐 온갖 그 외부 기관장을 할 때도 가장 좋은 기관장들 했어요. 제 기억이 아마 무역협회장도 하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맞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무역협회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에요. 자산이. 네. 무역협회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 어마어마한데 좋은 자리란 자리는 다 해봤어요. 딱 하나 빼고. 대통령.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어요. 아니 그런 욕심을 내고 이거를 탁 한다. 아니 근데 이제 총리까지 했으면 사실 할 거 다 해봤는데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2달 채 못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저쪽을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야심이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되네요. 야심이 큰 건지 아니면 또 그 뭐 사모님이 어디 가서 점을 봐왔는데 점괘가 잘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속을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진행될 때하고 탄핵이 됐을 때 지금 거리 상태니까 조금 권한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 논리는 맞는 겁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그럼 우리 법상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기간이 최장 180일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파면이 딱 됐잖아요. 우리 헌법상 최장 권한대행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60일이죠. 60일이에요. 60일이죠. 네. 예. 그러면 기간이 훨씬 짧은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요. 최장 6개월을 할 수 있을 때의 권한보다 2달만 할 수 있을 때의 상황에서 권한이 훨씬 더 넓어진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논리가 맞지도 않고 이 법무부 차관도 어쩌면 또 법적인 해석보다는 이 여기에 맞는 어떤 답변이나 해석을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범죄다 예. 명백하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의 권위가 확정된 상황 그러니까 파면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은 누가 뭐래도 딱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의 관리 네. 그야말로 짧아도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된 알바 자리 같은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알바 자리 같은. 근데 6개월짜리 알바 예. 할 때보다 2개월짜리 알바 할 때가 권한이 작아야지. 그러니까 상품 진열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2달 동안 뭐 팔아봤자 얼마를 그러니까요. 더 판다고 그 편의점에 상품 진열 순서를 완전히 그 위치를 완전히 바꿔놔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 보이는데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 법사위에 현안질의 출석을 했더라고요. 해서 한덕수 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명을 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 네.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너 헌법재판관 해라 네. 라고 했더라도 지명을 당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니 제가 윤석열 제일 친한 친구고 이 정부에서 법제처장도 하고 예. 이래저래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헌재 권위가 실추되고 누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두겠습니까? 파면된 지금 그것도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내란으로. 수계로 지금 파면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고 절친인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고사를 해야지.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데 사람이 기본적인 염치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기 나와서 얼굴 들이밀고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법조인들 뭐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기소만 안 되면 뭐 법에 있는 거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염치, 예의, 네. 기본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 없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참 양심과 상식은 어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법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 법이라는 건 법의 문제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죠. 그쵸. 법 위에 있는 상식의 문제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재판관 임명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헌재 가처분도 들어가고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뭐 헌법 소원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통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이거는 네. 법 위의 상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법률 문제로 끌고 가면 음흠.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국회가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예, 아마도.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빨리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안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국회 몫이 아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제3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법률적인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 때 후보자 할 때는 다르죠. 그때는 당 적격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국회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또 괜찮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좀 국민의힘, 한덕수, 이완규 또 뭐 윤석열 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 한편이죠, 뭐. 이게 이제 파면이 되면 뭔가 이런 얘기 됐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좀 돌았을 거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슨 탄핵의 강 뭐 바다가 아니고 네. 윤석열 늪에 빠진 게 늪에 틀림없어요. 빠져 있다. 이런 거도 하나 목소리를 못 내고 질질 끌려가고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하고 아직까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그나마 제정신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상우 김상우 의원 의원. 정도 네. 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 결국 이번 논란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가능한 겁니까? 제 예상으로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그 야당. 지금은 여야당이 없습니다만 네, 없죠. 그렇죠. 다른 정당이 있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잖아요. 네. 그거 아무리 빨리 해도 며칠 걸리잖아요. 네. 탄핵 소추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표결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핑계로 사퇴할 겁니다. 나가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부담 없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도 왜냐하면 있고. 권한 대행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야 대선 관리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대신에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퇴하고 지금 출마해? 이런 비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 썰은 있습니다만 일단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기 때문에 사퇴가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도 그랬던 적도 그렇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 진행되자마자 그만둘 그렇죠. 것이다. 탄핵 소추 의결이 본회의에서 뭐 내일 될 거다. 네. 그럼 오늘 사퇴하는 거지. 탄핵 소추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 하고 뭐 며칠 있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셨군요. 아직까지 윤석열한테 뭘 잡혀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대권을 노리는 가능성. 한덕수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뭐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출마해 그러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야, 그두 가지가 사실은. 두 가지 다 연결도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워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까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뭐 13명, 15명, 18명까지 18명, 막 18용. 늘어나던데 예.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출마 예상자가 네.
그 중에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다음 주 초중반까지도 출마 선언을 안 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윤석열 어차피 쪽이라고. 오더 받아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오더니까. 아, 그렇게 또 연결되네요. 네. 지금 18용들 거의 나올 사람들 다 나왔어요. 20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의힘 지금 경선 후보자들 나경원 의원이 왜 안 나올까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그 전부터 비췄었는데 정작 출마 선언을 안 안 한단 하죠. 말이죠. 그리고 예.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뭐 암묵적으로라도 허가 내지는 뭐 종용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출마 선언을 안 한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말고 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딴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심평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점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나경원입니까? 한덕수입니까? 그래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점지한 사람을 밀려고 할 가능성은 높은데 예.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안 될 수를 두거든요. 네. 아, 지난번 전당대회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원희룡 후보 안 밀었어요. 당대표로. 그거 됐어요? 안 돼요. 그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잘 안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 때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통했는 거고 그건 임기 완전 초반이니까. 예, 완전 초반에 통했는 거고 지금은 쉽진 않을 것이다. 아, 더군다나 예. 뭐 아무리 이게 당내 선거라고 해도 일단 대중 선거에서는 된 적이 없고 네네. 민 사람이 그 동시 선거나 뭐 여기서는 된 적이 없고 당내 선거지만 그래도 지금 파면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었는데 지금 되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한덕수 우리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난다 그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예. 또 지금 보면 인사 알박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바꿀 수 없는 자리, 네. 뭐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이 인사할 수 없는 거고. 임기가 정해져 있죠. 예. 나머지 서울중앙검사장 이창수 검사장만큼 충성을 다할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네. 나머지 자리 바꿔봤자요.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중앙검사장 두 자리 빼고 나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 파면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영향가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뭐 본인이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인사권은 한 번이라도 더 행사하고 그만둘 거야. 뭐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죠. 아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박성지 장관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뭐 그동안 내가 챙겨온 애들 마지막이라도 그나마 두 자리 빼고 나머지 좋은 자리에 한번 쫙 뿌리고 갈 거야. 그러려면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한덕수 대행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대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기사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트럼프하고 통화 28분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유 프레지던트 나가냐? 이렇게 안 나가냐? 뭐 이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이거 물어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그런 기사가 왜 나왔겠어요? 저는 이상합니다. 그런 왜 기사가 왜 그거는 나왔겠어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알 수 없는 그렇죠. 기사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아니 그 뭐 트럼프에 물어볼 것도 아니고 통화 중앙일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거의 없죠.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왜 흘렸겠어요? 군불 떼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네. 사람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거의 신처럼 추앙하는 네. 그 국적은 우리나라인데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뭐 거의 동격으로 추앙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바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제왕님께서 대선 출마하냐고 물어봤다. 근데 그 내용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줍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 두 아무도. 사람이 한 거니까. 예. 물론 뭐 통화할 때 배석자가 아주 극히 소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 정말 몇 사람 빼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신문 일면에 톱 기사로 나왔어? 그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 네. 건데 그만큼 계속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야, 이 출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네요. 지금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물어보고 이런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건 과거로 따지면 명나라 황제께서 네. 조선의 뭐 그렇죠. 왕세자나 왕할 때. 세자 중에 한 명에 네. 네가 왕이냐? 뭐 이렇게 네가 왕 되냐? 왕태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처럼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야 한덕수 대행이 근데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그 경선을 통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본선도 그렇고. 근데 나가게 되면 이게 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이 처음에 1차 컷오프에서 네. 4명을 추리고 네. 2차에서 2명을 추려서 결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둘이 이제 예, 예. 일단 간으로 발표가 네. 됐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말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은 4등 안에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있겠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4명, 4명이 그 네 자리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4명이나 2명 네.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겠다. 뭐 그러면서 선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선거 구도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당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구도는 확실히 변하는 것이거든요. 구도가 변할 거다.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대선 관리하는 게 지금 주요 목표여야 되는데 한교안 또 대행이 떠올라요. 한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아니었거든요. 정말 뭐 당시에 박한철 헌법재판관 소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새로 평가해 보면 대행은 딱 저 정도 해야 하는 게 맞다. 뭐 대선 관리 잘했지 않습니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때는 정상이었죠. 네. 네. 예, 참 한교안 지금 전 의원도 한교안 전 총리도 나올 것 같던데요, 이번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이번 선거가 뭐 쉽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 어차피 아무도 안 될 거니까. 몸값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18명, 20명 가까이 언급된 거. 첫 번째 부류는 네, 대선 이후에 당권을 접수하기 위한 발판으로. 당권.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그다음 열릴 전당대회.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전당대회를 대선 끝나고 나면 곧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대선을 치렀던 탄력으로 당 대표는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정치판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네. 그게 그걸 노리는 부류가 하나 있고 아하. 두 번째 부류는 지금 광역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쉽게 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재선하려고. 예.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한 그러네요. 출마자들이 좀 예. 몇몇 보이고 예. 세 번째 부류는 아직 광역단체장은 아닌데 체급을 높여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그 정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이번 대선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 당권 그렇죠. 아니면 네. 지선에 지금 관심을 두고 가는 그다음 것이다. 단계가 목표죠. 예, 목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김건희 조사 언제 되는 겁니까? 포토라인에 씁니까 이제? 조만간 되지 않겠어요? 예. 조만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뇌부, 네. 검찰 수뇌부라고 할 때 그냥 두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의 수뇌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검사장.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 예. 예. 그 두 사람이 가장 핵심인데, 근데 두 사람 다 그다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작 됐어야 될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늦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경찰도 있고 지금 공수처도 그렇죠.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환을 피할 수 없다면 검찰이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죠. 음. 그리고 과거 같으면 벌써 대대적인 수사, 뭐 그렇죠.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하. 전격적으로 수사가 했었죠. 바로 됐어야죠. 원래 검찰 네. 속성상 이제 죽은 권력이잖아요. 네. 죽은 권력이면 빨리 해서 조직 보호 차원도 있는 거니까 네. 검찰 조직.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심우정, 특히 이창수 두 사람은 윤석열과 개인적 관계가 되게 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 전체를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말아먹고 있는 거죠. 예. 자, 명태균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명태균이 1심 6개월인데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지금 풀려난 상황이고 또 최근에 명태균 최측근이 홍준표하고 명태균 통화하는 거 이거 목격했다. 진술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풀려난 시점도 저는 조금 놀랍고 앞으로 대선에 어떻게 작동이 될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과의 접촉도 훨씬 해도 되죠. 자유스러울 할 것 수 같기도 있고, 하고요. 뭐 이제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직접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가 안 시키더라도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겁니다.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예. 명태균 씨 보면 그 개인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좀 참기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라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특히 형사 재판, 형사 네. 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기소된 명태균, 김영선 의원의 혐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한테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정치자금법이죠. 예. 그리고 뭐 세비 반띵 이른바 그거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에요. 네. 아니 이거를 구속 상태에서 6개월 안에 못 끝낸다고 이런 재판을 지금 추가 기소된 건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간단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끝내야지 재판을. 끝냈어야죠. 이런 사건이라면. 네. 네. 아니 이거를 6개월 다 되도록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원활치 않고 그 안에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서 보석으로 내준다? 아니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증인 신청 같은 거 너무 많이 하고 많이 아니, 채택된 거 아닙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문제죠. 아. 저는 지금 내란 수계를 구속 취소한 결정뿐만 아니라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도 네. 제가 보기엔 재판 진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굳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1심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을 채울 것 같으니까 보석으로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군요. 지금 보면 네. 그 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니 이것들은 갑자기 뭐 실력이 없어진 건지 원래 실력이 없던 건지 네. 어떻게 재판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없진 않은데 저희도 뭐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 끌겠다 싶은 재판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좀 빨리 신속 기일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뭐 주구장창 시간 끌어서 그러면 변호인도 알고 검찰도 알고 법원도 알고 다 알고 그냥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이상 네. 그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된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사실은 뭐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 이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재판 지연이
점점 심해지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 중에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그만큼 법원 전체적으로 끼친 그 폐악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지금도 해결 못하는 지금의 대법원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재판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정치와 법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탄핵되고 나서 처음으로 좀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방송도 하게 네. 됐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뭐 크게 바뀌진 않고 뭐 잠은 또 저는 또 잘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많은 네. 국민들이 또 네. 뭔가 파면은 됐지만 뭔가 그 상황이 쪼개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을 가졌던 뉴스,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신윤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네, 그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신다는 네. 사실 제가 이 명칭부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방송 중에 이 심평 네. 그 변호사인데 멘토 맞냐고 하니까 이제는 멘토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는 다 멘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께서 예. 이런 말을 심평 하셨다고 변호사. 합니다. 네. 보시 많이 보셨겠지만 윤 예언자적 점지로 대선 후보 나올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지금 말만 봐도 네. 이제 윤석열이 점지하는 사람이 점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점지. 점지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 점지는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언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무속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막 얘기되는 그런 신권 국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네. 사실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 저도 이제 법조계를 잘 몰라서 네. 저는 법조계 출신은 아니니까 이분이 헌법학회 회장도 하시고 예. 뭐 그 경북대 로스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막 뭐 높은 학장이시던 거예요. 이것도 네, 하셨던 뭐 교수를 했던 거라고. 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저기 원로급 교수라고 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부연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인이라고 썼네요. 네.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 국민적 심판에 내려지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 가치가 뭔지는 떠오르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윤석열이 내세웠던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사실 저는 좀 약간 판을 좀 약간 크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종교 많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은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 탄핵 관련된 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뭐 윤석열 정권을 뭐 평가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돼야 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학교 나와서 사법시험을 붙었다는 걸로 상징되는 그런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수 김일성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그 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그렇죠. 예. 끝났죠. 네네. 어쨌든 뭐 저는 엘리트가 아니라서 어쨌든 네. 예, 그런 모습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다는 그 엘리트들의 수준이 참 예언자적 관점으로 점지해서 결정된다. 주요 정당의 것이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좀 신태원 맞아요. 변호사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제가 가져온 이슈는 한덕수 대행의 아하. 예예 차출설, 아하. 차출론 예. 다 이게 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차출론.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한덕수 차출론이라는 것을 지금 띄우고 있는 네. 과정이에요. 띄우고 아하. 있으면서 네. 뭐 지금 보도에도 그렇지만 뭐 오히려 이 보도를 통해서 더 띄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뭐 한덕수 대행이 뭐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했던 영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예. 네, 그 무게감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달리 또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또 4월 한 5일까지 네. 4월 15일까지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좀 그만두고 나와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니다 더 늦게 나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박덕흠 의원과 네 그리고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네. 아니다 지금 5월 4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국민의힘과 나중에 다 이렇게 단일화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띄우고 있어요. 띄우고 있는 예.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덕수 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확실해 이 사람이야 우리 편이 확실해 이 사람을 띄워야 돼라고 하는 것이 맥이 다 있지 않나. 네, 그 지명했을 때부터도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명을 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지명된 이완규, 함성은 이 지금 뭐 이영규 법제처장과 함성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네 이 두 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촉각을 예민하게 이거 신경을 지금 완전히 세우면서 이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한덕수가 일으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차출이 가능하다. 차출. 그럼 두 분 말씀 오늘 이슈 연결해 보면 네. 윤석열이 점지하고 그 점지한 사람이 한덕수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이완규 해주고 나는 대권에 나가고 심평이 얘기하는 것처럼 차출해주니까 예언자정을 그렇죠. 점지해줄 때는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째 추측이긴 하지만 참.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체로 한덕수 총리 물론 오래 공직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짙다 그러는데 네. 한덕수 총리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색깔 없이 본인의 색깔 없이 네. 자기를 점지해 주시는 제가 한번 보니까 네. 그분이 3공화국 때부터 공무원 그러니까요. 하셨더라고요. 3공화국. 우리가 아는 그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유신도 아니고 3공화국 유신 전두환이 김영삼 노태우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 윤석열까지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2번 하신 네. 거고 그 노무현 때도 한 겁니까? 또 한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 색깔의 것이 사실 없는 분이라서 네. 이렇게 묻어가는 걸 사실 하시는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그런-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이런 하시는 거 보면은 네.
뭔가 뭐 대선 출마가 됐던 뭐가 됐던 뭔가 이제 뜻한 바 또는 뭐 점지한 바 점지한 바. 점지 예언. 그 무속하고도 그분도 좀 네. 관계성이 네. 있다고 좀 그것도 알려져 신평 변호사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네. 듣고선 띄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런 하시는 한 거 거죠. 아닌가. 네네. 아 정말. 박지원 의원도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데 달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완규 지명 이게 웬 말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금요일 날 파면되고 토요일 정도 좀 괜찮다가 일요일 날 국회의장이 무슨 개헌 개헌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까지 예전에 박근혜 때 탄핵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많이 합니다. 다릅니다. 네. 많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내란이었잖아요. 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만 파면된 거지 내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압이 되지도 않았다. 네. 네네. 이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4월 4일 금요일 파면돼서 종식된 게 아니고 아직 내란은 쭉 진행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리고 그 갈등 정도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내란에 참여한 공범들의 태도들도 문제가 있고요. 네. 박근혜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탄핵 결정 자체만 보면은 박근혜 때는 사실 인정 안 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탄핵 이후로 인정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거 다 보셨겠지만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다 이겼단 말이에요. 8대 0인데 사실 알고 보면 40대 0입니다. 네. 58에 40. 그러니까 다섯 모든 개 쟁점. 쟁점에서 다 만장일치로 네, 40대 0. 네,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전문가들은 뭐 예상했던 얘기하지만 마음을 많이 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의 그러니까 탄핵의 원인이 달라요. 그 탄핵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측근의 뭐 인사 비리 또는 뭐 그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네. 그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였잖아요. 내란입니다. 예. 나라를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도 이른바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이미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만 떨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하나도 그렇죠. 바뀐 게 내란 없어요. 세력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때와는 달리 내란이기 때문에 네. 밀려나면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진짜 기를 쓰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갔는데 윤석열을 원래도 일도 안 하고 술도 먹었다고 하는데 네. 하는 건 다 돼요. 이한규 임명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굳이 안 해도 윤석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파면이 됐으면 절연이 되고 절단이 돼야 되는데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연을 해야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네.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이거를 잡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세력이 다 지금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고 네. 뭐 사실 이 내란에 개입된 게 어디 군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군만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 요 정도까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전혀 이거를 아니라고 개입되지 않았다고 검찰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없죠. 내각이나 설계자 머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그 머리로 했겠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건데 네. 손발로 우리가 TV에서 본 사람들만 잡혀 들어갔어요. 그렇죠. 김용현 사령관들만 네. 잡혀 들어가 있고 이 내란이 이 종결이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너무 지금 내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그래서 지금 또 집회가 네. 파면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집회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계속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또 살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그렇죠. 그 막 법이라는 걸 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네. 그렇다면 또 반대로 반대 진영에서는 좀 더한 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한 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그 기준 싸우는 룰이 법이잖아요. 네. 저쪽은 지금 법을 안 지킵니다. 법에 무슨 이상한 거 갖고 합니다. 네, 예. 안 하는데 예. 지금
그 거기에 맞서는 쪽에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언밸런스한 거 아니에요. 언밸런스가 맞습니다. 맞는데 양쪽에서 다 법을 무시하면 아, 그러면 이제 법치가 무너집니다. 무법 천지가 되네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고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도 보시는 분 짜증 날.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 지지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정도입니다. 정도다. 예,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법이 있는 법대로- 것만큼 최대한 쓰면 안 돼요. 여기 끝까지 써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죠. 뭐. 네. 탄핵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얽힌 실타래 그 이완규 함성원 지명에 대한 문제는 다시 헌재밖에 풀 방법이 없다. 헌재가. 네, 헌재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헌재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서 아니 검찰주의자라는 말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자신의 조직 검찰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조직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집단 반발. 왜 민간인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냐?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검사는 검찰이 뭔데? 검찰 인사는 검사들이 알아서 할 건데 왜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그 웃기도 소방관들이 그럼 소방관 인사 마음대로 하고 경찰 인사 마음대로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 뭔데요, 검사가? 네. 그때 그렇게 그런 난리를 사람이잖아요. 치고 네. 그리고 법제처장이 된 과정도 참 윤석열 친구 대학 동기이자 네. 팔수 사실 팔수와 구수 네. 연선 동기예요. 23기. 연선 동기로서 학번도 같고요. 네, 내 네. 대학 동기 학번도 같고요. 그 친구로서 법제처장이 됐는데 처음 법제처장이 된 그 시점에도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헌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네. 헌재로 보내서 완전히 헌재를 장악한다면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전 대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직 내려놨습니다. 조기 대선 채비에 지금 나선 것 같은데 일단은 100번째 회의를 끝내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밝힌 소회 잠깐 들어보고 다시 대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재명 전 대표 얘기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다. 아마 그때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첫 됐을 때 대선에 떨어지고 그때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민주당이 그 뭐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뭐 출발할 때랑은 다르다는 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상황이 네.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당 대표를 하면서 정말 당원 주권, 당원 민주주의, 당원의 목소리, 이 당의 주인이 누군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민주 시민들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도 움직이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번에 좀 자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원래니까 좀 항상 신중하고. 우리 또 김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근거 없이 낙관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신발끈 묶고 다시 뛰겠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는 건 맞으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이제 윤석열의 시작이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고, 저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놀랍지 않거든요. 아, 예상했던 바입니까? 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비슷하게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출근은 생각해요.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까 이런 것도 네. 있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상황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내부적으로. 물론 연속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네. 그 패배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내부에서 제대로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찢어지고 막 갈등들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현재로는 잘 추스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희망치 좀 이제 앞으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말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의미지 뭐 건방을 떨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맞죠? 네. 출마 공식화 네. 할 것이다. 보시는 영상으로 10시쯤에 뭐 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출마 선언.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라 경제에 대해서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뭐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진압 이런 것도 당연히 메시지로 들어가겠지만 네. 저는 이 정말 망가진 경제 그리고 이 나라 상황 사실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 세계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뭐 행정 처리라든지 일 처리라든지 이렇게 안전하고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정말 야 이건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국가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느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만 해도 거의 8위, 7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회복이 가능할까 이 생각이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알면 안 되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 그 비전을 이제 네, 11일 발표를 한다는데 뭐 미국 지금 통상 압력도 있죠. 뭐 하여튼 외교, 안보, 뭐 민생,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이 비전에 담을까요? 뭐 지금 뭐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뭘 다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는 네. 않겠지만 큰 틀에서의 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저기 먹사니즘이란 뭐 이런 네. 말도 하면서 사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좀 약간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언론에서 별로 안 다뤄졌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다루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법률 파법적인 그런 뭐 계속 재판받고 있다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지. 맞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했던 메시지들은 상당 부분 민생에 관계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이제 뭐 만날 사실 이제 지금도 앉아서 주로 한 얘기가 지금 뭐 답답한 얘기들만 하는데 이완규 얘기만 했죠 오늘. 예, 막 얘기하는데 예. 그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도파민이 지나친 사회다. 앉아서 했다가 뭐 하루에도 널뛰기를 먹고 하다가 예. 너무 자극이 강하다. 아하. 근데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좀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좀 얘기되지 않을까? 좀 이제 압축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18용, 20용, 네. 뭐
그러다가 창고 대방출. 30년. 제가 봤을 때는 네. 거의 이렇게 후보 난립이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 진짜 창고 대방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창고 대방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이 아닙니까? 떨이. 네. 네. 헐값에 그냥 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고개를 들고 내가 여기 있다 존재감을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 네. 네네. 지금 다 폐업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 너도 나도 출마 선언하고 또 뭐 일부 의원님들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형도 나가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정말 되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또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되려고 나오는 겁니다. 되려고 기본은. 나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되긴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네.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 내부적인 가장 큰 고민은 흥행일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누가 나오든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맞설 만한 확실히 뭐 그런 주목받는 인물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대명 뭐 이런 식 어차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결집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고민일 텐데 지금 국힘은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누가 나올지도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덕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한덕수에게 예, 나왔죠.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전략을 제시하면 또 주목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번엔 내가 될 수도 있겠네 후보가. 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면 운이 좋으면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대선 후보 한번 되는 것만 해도 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가? 이번엔 난가? 낸가? 나경원 의원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곧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네네. 정도 지금 아무나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나경원 정도 나와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나경원 의원 네. 진짜 그 파면되고 나서도 네. 또 용산에 가서 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근데 우리 처음에 뭐 모두에서 뉴스 얘기했는데 네. 점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이 된다면서요. 그런 그러니까요. 거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를 아닌가요? 점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절대 점지 안 갑니다 그쪽으로는. 또 점지 간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지했던 원희룡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예. 예. 근데 무엇보다도 나경원 의원만큼은 절대 그쪽으로 갈지 않을 네. 그 정도의 감도 없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챙겨야 될 텐데. 예,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용산에서 절대 마음이 가지 않는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국면에서 가장 납득하기로운 분이 전 나경원 국민의 의원 중에 가장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단적인 얘기가요. 네. 최근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탄핵 결정 나자마자 탄핵 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까지 그게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탄핵 가장 앞장서서 탄핵하면 안 된다 하셨던 분인데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고 이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릴 만한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치는 참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정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쉽지요. 그렇죠. 지 맘대로 하는 건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예.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치가 아니고 어때 장사도 하나 못하면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어디 하다 진짜 못해 떡볶이 파는 것도 이렇게 팔면 안 돼요. 맞습니다. 떡볶이를 제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중의 앞에 서면 안 되는 안 사람이에요.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5번 5,000 통통 쿠폰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쇼미더민심 코너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민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용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요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는 엠브레이 퍼블릭이 MBC 손석희 질문들의 의뢰로 5일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 대상으로 조사한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이 1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영식 에디터, 먼저 오늘 저희가 항상 표집 성향 살펴보고 시작하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표집 성향을 보니까요. 진보 보수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네. 중도가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웹조사의 특징이라는 그런 웹조사. 분석도 있는데요. 진보가 505명, 중도가 915명, 보수가 493명이었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한 분도 한 18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항에서 아마 중도층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좌지우지 되었다라고 볼만한 그런 조사인 것 같네요. 중도가 중앙에 확 자리 잡고 있는데 웹조사 방식입니다. 대표님, 웹조사 방식 특징이 있을까요? 웹조사 온라인 조사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 뭐 옛날에 이제 초반에는 이메일 조사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패널을 구축해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뭐 규모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뭐 100만 명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패널을 구축한 데서 나름 그것을 이제 균형 있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들을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그 ARS 조사 있잖아요. 성향들이 강하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화조사도 사실은 그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를 보면은 막 40% 중반대 나오고 하잖아요. 네. 현실에서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날 수가 그다음에 없겠죠. 모르는 응답이 원래는 항상 20% 이상 정도 네.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엔 ARS뿐만 아니라 전화조사도 네. 모르는 응답이 막 10% 이내로 줄어들고 5%더 있어요. 그렇게 네.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웹조사 이런 경우에는 또 정치적 성향들 강도가 더 적어요. 적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좀 고르게 보시는 것 각각의 조사의 특성에 맞게 특징에 맞게 보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는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온라인 친화성이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접근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예. 그런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파면되고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성격이 어떻냐? 이 질문들 항상 필요하잖아요. 대선 때부터.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는 성격으로 규정하신 분이 57%였고요. 예.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19%였고 참고가 될 만한 또 다른 조사, 그러니까 이게 5일에서 6일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5일부터 6일이니까 4월 4일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고요. 주말 사이 이틀간의 조사였습니다. 근데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정권 교체가 53.7%가 나왔고요. 네. 정권 연장이 37.9% 정도가 나와서 정권 교체한다는 여론은 어찌 됐든 간에 과반 이상을 지금 타 여론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TK 정도만 정권 연장을 원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조사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권 교체를 교체냐, 공감하느냐, 유지냐. 이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뭐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이제 TK에서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약간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이 흐름은 모든 조사 방식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영수 에디터 볼 때 중도층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중도층이 이번에 많이 포집이 돼 있으니까 예.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조사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가 18%고요. 네. 정권 교체가 61%로 나와 있고 여기도 뭐 네, 확실하네요. 그리고 네. 아까 언급했던 조원 CNI 이쪽 조사에서도 보면 정권 연장이 중도층에서 27.1%였고요. 정권 교체가 62%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도층의 성향이 많이 이 조사에선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0% 이거 지금 정권 유지라고 응답한 중도층과 거의 뭐 2배가 아니고 3배를 엄청 차이 납니다. 넘는 그 이상의 포션을 지금 정권 교체라고 응답한 부분들이 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 발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내란을 유지하거나 내란을 찬성하거나 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뭐.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또 의미를 가져요. 아, 이러면 투표율이 왜냐하면 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네. 중도층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중도층이 지금 야권에 기울어져 있어요. 정권 교체에. 그러면 많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하. 이제 보수나 여권에서는 불리한 것이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들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당의 고정 지지층 가지고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진보 정당에서는 투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네. 보수 정당에서는 뭐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원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아하. 근데 거기에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인씨 에디터?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저희 만나보도록 네, 나오고 하겠습니다. 있네요. 예, 요거는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조원 네, 요건 조원 CNI죠. 조원 CNI 네. 건데요. 일단 네. 조원 CNI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46.2%가 이재명 대표로 쏠리고 있고요. 김문수 17%, 한동훈 7.2%, 홍준표 6.4%, 오세훈 4.4%, 이준석 3.4%, 김동연 2%. 김부겸 1.4, 김경수 0.9, 이철우 0.8인데 여기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분도 일단 눈에 띕니다. 그렇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빼야 때문에 되겠죠, 이제. 차후에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MBC 질문들에서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맡긴 조사 이 대통령 적합도를 보니까요. 이재명 30%, 김문수 6%, 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한철수 4%, 김동연 3%, 이준석 2%, 유승민 2%, 김부겸, 김경수 1%. 그 외 다른 인물 6%, 없다 13%, 모르겠다 15% 쪽도 이 조사에서는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 조사나 조원 CNI 조사나 여권 후보들을 네. 다 합쳐도 일단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가 없고요. 예, 아까 조원 CNI 조사도 마찬가지로 여권 후보를 다 집어넣어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가 없는 지금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 참 이렇게 다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죠. 원래 미국이나 보면 양자 구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조원 CNI ARS 조사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46.2%, 네. 또 김문수 장관이 17%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관심 높으신 분들, 정치적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응답하는 조사 특성을 보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응답이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너무 근데 이제 좋네요. 우리 에디터께서 불러주신 그 MBC 엠브레인 조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없다 모르겠다가 벌써 28%. 아, 매우 다른 높네요. 후보 지지한다가 6%니까 사실 아직 마음을 충분히 정하지 않은 게 한 아하. 30%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정책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조사에 많이 이제 참여한 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봤을 때 흐름은 이제 비슷합니다. 흐름은 이제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이렇게 성향이 세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보면 김문수 장관이 17% 나온다는 거는 우리 아까 MBC 조사에서는 6%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성향이 센 분들이 센 사람들. 자동응답 방식에 많이 응답하니까 김문수 장관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측면이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데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런 이제 조사들이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에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해지면 관심을 관심 많아지잖아요.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관심 많은 사람들만 응답을 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선거는 일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다 비슷해지는 상황이니까 또 뭐 유용성이 있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또 맞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런 네. 측면 같이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이 다자구도를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구도가 간명해질 텐데요. 네. TV 본선 토론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여기에 또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원외 정당이지만 TV 토론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네.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은 4호자 구도선에서 일단 아마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제가 여권 주자들 더해 드려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했지만 이게 뭐 1차 방정식으로 지금 당장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3, 4자 구도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권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 조사가 상당 부분 좀 변화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니까 느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상 18용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하게 많이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 이제 연동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년 선거운동을 미리 당겨서 하자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붙어 있을 때 1년차 정도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또 나머지 분들은 당권을 좀 중시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필해 놔야지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당대표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단순 지금 목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네. 합니다. 뭐죠? 야 너도라고. 야 너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게 화제거리여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한대요. 그 형도 이번에 나가? 아, 야 그럼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유행어가 다들 식사하시면 저도 이번에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또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18용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파면에 이른 그러니까요. 명예당원 1호를 지금 영업사원 1호이자 명예당원 1호인 윤석열을 손절조차 못하고 지금 이 대선에 무슨 장날 마냥 많은 사람들이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보이네요. 예. 이렇게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동상이몽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제가 평가절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관심은 다른 잿밥인 차후에 이제 당권 경쟁에 써먹기 위한 일종의 인지도 장사이거나 네. 특히 뭐 지역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니까 사실상 인지도가 좀 모자라가지고 나와서 얼굴 한번 알리겠다고 나오시는 그런 측면들이 큰 거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처럼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이 4월 18일에 열린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4명으로 추린다고 하는데 이때 가가지고 만약에 후보 난립이 돼가지고 15명에서 20명이 한 화면에 잡힐 수나 있을까. 그래서 방식을 지목 토론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목조차 못 받고 그냥 아무 언급도 못 하는 방청객처럼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컷오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의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선전성 있는 발언
언론에 한 줄 나오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우려는 됩니다. 국민의힘 룰 자체는 50대 50입니다. 지금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 달 전이죠. 그 경선 룰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게 지금대로 가면 좀 예.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룰 50대 50 이것은 네. 이제 원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지금 이제 1차로 4명 추리는 데는 100%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컷오프에서 몇 명을 남기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컷오프에서 또 몇 명을 남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50대 50으로 하냐 100% 하냐 이제 이거보다도 네. 왜냐하면 100% 하나 50대 50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 조사할 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부터 막았어요. 이제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어봐서 다른 정당 지지자라고 하면은 배제하는 것으로 네.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인데 그걸 놓으면 당원이나 이제 지지자들하고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4명으로 이제 1차 컷오프 하게 되면 예. 과연 이제 누가 남는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6명이 이제 주로 거론되는 거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잖아요. 지금 안철수,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가 이제 컷오프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일단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참전을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4명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이 뭐 1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5명 안에 들어갈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 탈락이 누가 되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 아웃될 수 있는 거예요. 4명 안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지금 4명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그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MB 조사 얘기 좀 더 이어가면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는 정치인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아까는 적합한 반대죠. 거고요. 요거는 네. 이제 반대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을 MBC 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 아. 김문수 12%, 홍준표 11%, 한동훈 9%, 이준석 5%, 오세훈 4%, 안철수 3%, 나머지 후보들은 0%도 이제 있네요. 네, 뭐 근데 아마 0점 뭐 소수점까지 이제 아. 포함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뭐 없다 모르겠다의 비율도 합쳐서 한 16% 정도 나왔다라는 점 네. 참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사는 사실은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는 조사예요. 예. 왜냐하면 이 조사는 이제 한 문항으로 물은 거예요. 아. 여론조사에서 한 문항으로 쭉 모든 후보들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뭐 차기 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굽니까? 라고 일단 그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적합하지 않은 후보는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후보는 어떻게 응답을 하게 되냐면 반대쪽에 될 것 같은 사람이 예. 반대쪽에 있는 정당 지지자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지목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인데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호감도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정확하게 유권자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한 명씩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따로 했어요. 한 명 물어봐서 호감 어느 정도, 비호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딱 내놔서 누가 비호감이 제일 높다,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제일 높다라고 해주는 것이 오해를 좀 덜 사는 측면이 이제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뭐 요 조사대로라면 MB 조사대로라면 적합도도 1위, 네. 비적합도도 1위 이재명 지금 전 대표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좀 계속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후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여당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를 하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뭐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더 부각이 되는 것은 네.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접니다. 네거티브 이거예요.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대선인데 대선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뭐 이제 비전을 좀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야당에 이제 유력한 인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적합도 1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여당의 후보들이 경선 등의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토, 부정적 비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제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흐름으로 경선 캠페인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고하는. 요거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호감도 극복을 또 하는 게 본인 대선 레이스에서 과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이 비호감도가 이 정도로 이제 쌓여왔다라는 것은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이 강조하고 실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흘러져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오래 고착화됐던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기간으로만 따지면 지난 한 4, 5년간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 하나를 어쨌든 잡기 위해서 검찰 쪽의 수사와 기소가 과도했다. 네. 혹은 정치적 기소도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형성된 어떤 사실관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뭐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현재 또 끝난 것도 아니어서 이런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안에서 형성된 비호감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최근에 있었던 위증교사 무죄와 공직선거법 무죄와 관련된 끊임없는 강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그건 과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비호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은 결국 지도자성을 부각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그 기존에 쌓아왔던 비호감이라는 대목을 계속 언급하는 순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 스스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꺼내서 이슈 전환을 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한 명씩 놓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호감 비호감을 물어보는 조사들이 이제 나온다고 한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들에서도 지금 봤을 때는 선거 다가오고 했을 때는 다른 여당에 있는 후보들과 큰 차이가 안 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여요. 근데 나오는 걸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약간 좀 다른 시각도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기 대통령한테 필요한 자질,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요거를 짧게 좀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의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이제 물어봤더니 요거 이제 조원 CNI 조사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가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 29.2%라고 보이고요. 네. 국민 통합 능력. 요거는 지금 이제 MBC 거예요? MBC 요건 겁니다. MBC 거죠? 예. MBC 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이 26%,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21%, 정치와 사회 안정이 19%, 부정부패 척결이 11%, 양극화 해소가 7%, 저출생 문제 5%, 남북 관계 긴장 완화 국제 외교가 4%, 나머지 의료 복지, 입시 제도 및 교육 개혁, 그 외 다른 과제가 1%, 잘 모르겠다가 3%였고요. 다 나왔네요. 이것도 아까 잠깐 지나갔었던 조원 CNI도 함께 보면 필요한 자질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도 대통령 이제 자질. 결국 경제와 지금 너무 관련된 것이 어려우니까. 29.2%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국민 통합 능력을 또 이 조사에서는 2등으로 꼽았습니다. 18.7%. 도덕성이 12.9%로 나왔고 추진력 11.7, 공정성 10.4, 외교 안보가 9.4, 정치 경험이 4.8이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두 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질, 최우선 과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죠, 위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이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인물 이런 관점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투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장 적임이냐 이제 이런 측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통합도 중요하다 뭐 이제
국제 관계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서로 나누자면 그 위기 극복 능력, 위기 극복 적임자 뭐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박희시 에디터는 어떻게 요즘에 보십니까? 극장들 많이 안 가시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개봉한 어른 김장하를 좀 보시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그 김장하 선생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그분에게 배웠던 것은 국민들의 평균의 삶을 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이자 사회에게서 내가 받았던 것을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돌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기 나온 거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경제 안정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삐뚤어진 관념을 가진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결국 회복시키는 데에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들의 관점과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국민 정도의 눈높이만 가지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균적인 눈높이만 가져도 그저 국민 평균의 삶이 어떤지, 국민들의 평균의 정서는 어떤지만 정치인들이 알 수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 저희가 봤던 위정자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발 아래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을 대선 주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연의 최타임, 또 김종대 부승찬 의원 나오십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진행이 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